네, 다음은 기초서 48페이지에 있는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루는 계약은 두 가지의 계약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약으로서 이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다고 그랬었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공인중개사법 속에서 다루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계약인데요.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언제나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의 타방 당사자를 일컬어서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의뢰인. 그래서 중개계약은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의뢰인이 목적한 일정한 부동산 계약, 토지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상가교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토지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상가교환계약 그런 계약을 통칭하여서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단독중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계약이라는 계약은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성사하는 양자간의 계약이 거래계약이죠. 그 거래계약에서 이전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이었고 이 취득 의뢰인이 매수 의뢰인이었다면 그 거래계약의 내용은 매매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전 의뢰인이 임대 의뢰인이었고 취득 의뢰인이 임차 의뢰인이었다면 그 구체적인 거래계약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등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개계약이란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인데, 그 계약의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자기가 목적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 거래계약 체결로서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중개완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시게 될 것인데, 중개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자기가 목적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는 완성되는 겁니다.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것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까지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도금 받아주고 잔금 치러주고 이삿날 잡아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이런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의뢰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그 약정, 이것을 일컬어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으로 넘어가서 중개실무편에서 그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중개계약의 유형별 특징, 또 중개계약의 종료 원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은요, 규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은 두 가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현장 실무상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중개계약이 말 그대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다른 말로 보통 중개계약 혹은 오픈 리스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인데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한 명이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중개 권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성사해 보려고 하는 의뢰인이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적으로 경쟁적 중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개 의뢰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 지불하는 방식,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 혹은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중개계약은 아주 낙후된 중개 방식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또 계약의 상대방인 의뢰인에게도 모두 불리하다는 거죠. 먼저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계약 방식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리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뿐더러 대부분의 일반 중개계약은요, 구두상 합의록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개계약서 같은 서면 작성이 없이. 그러다가 보니까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분쟁이 발생해도 합의된 계약의 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분쟁을 해결하기는 또 어려워집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은 이 물건은 나만 중개할 수 있다고 하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지체되는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 또 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1993년에 이 법이 4차 개정될 때 그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가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단 중개계약인데 전속적인 중개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명칭만 비교해도 일반 중개계약보다 그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훨씬 무겁고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전속중개계약의 개념을 우리 기초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49페이지 중간쯤에 49페이지 중간쯤에 전속중개계약 체결의 임의성인데요.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어느 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딱 찍어서 당신만 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배타적 중개 권한을 주겠습니다 라고 의뢰하는 방식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게 된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는 어떤 추가적인 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들인데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명명된 규격화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의뢰인은 그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속중개 의뢰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받은 물건이 있겠죠. 팔아달라는 땅이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보 공개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컴퓨터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사이트.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방법을 통해서 7일 안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하는 내용들은 기본 과정에 가서 이제 깊이 있게 펼쳐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7일 안에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만일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라면 그때는 오히려 공개하면 안 된답니다.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거래가 지체되는 것은 의뢰인이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뢰인이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려요. 아니하여야 합니다.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 업무 처리 상황 통보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 중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자를 전제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전속중개계약의 속성상 의뢰인이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물건에 대한 전속중개 의뢰했다면 이제 의뢰인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만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전속중개 의뢰받은 이 물건을 거래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작업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줘야 하는데 그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2주일에 1회 이상이래요. 2주일에 1회 이상, 늦어도 14일에 한 번 이상의 간격으로는 문서의 방법으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판서에서 나열한 이런 저런 그런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준수해야 될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개계약 방식이 무엇이었을 때요? 전속중개계약이었을 때 이런 의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 간의 균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저런 그런 의무가 추가 발생한다면 당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의뢰인도 추가적인 어떤 의무 부담이 있어야 하겠죠. 이쪽도 세 가지니까 저쪽도 세 가지인데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는요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라고 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의무 세 가지가 출발해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하는 게 문제될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은 3월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만큼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다른 합의된 약정을 했다면 언제나 약정이 우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6월로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월인 겁니다.
1월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1월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때는 3월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임에도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물건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로서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소개해준 상대방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을 소개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쏙 빼놓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성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더라면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중개보수 액수가 있겠죠. 그 금액을 그대로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이긴 한데요.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것도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도 아니고 그냥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을 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게 되었다.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때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입니다.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쓴 돈이 있겠죠. 소요비용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 소요비용을 보존해 주면 된다.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비용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금액을 언제나 다 메꿔줘야 되는 건 아니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요. 자, 그러니까 중개 완성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쓴 돈이 6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소요비용이 6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50%를 초과하고 있죠. 그럼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만 주면 됩니다. 중개 완성하면 중개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때까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비용이 3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 30만 원만 보존해 주면 된다는 거죠. 소요비용이 중개보수 50%를 초과하고 있다면 50% 해당 금액까지만 지불하면 되고 보통은 그렇게까지 비용이 안 들겠죠. 안 되면 안 되는 그 소요비용만 보존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는 서로 이런 의무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정착만 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니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가 정착되는 것이죠.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중개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서 판독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되게 되니까 정보 공개를 통해 유통이 촉진되어
신속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고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이 문서 통보되게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의뢰인도 어떻게 이 거래 성사를 위한 작업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이 정착이 된다면 유효기간 중에 혹시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하거나 내가 소개해준 상대방을 나를 빼놓고 거래해도 내가 중개 완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 해당 금액을 그대로 위약금으로 보전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은, 투입한 비용은 회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활동을 펼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계약도 계약인데 계약은 언제나 계약 자유 원칙상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다 방식의 자유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전속중개계약을 권장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현장 실무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3년 이 제도가 도입되고 또 한참 흘러 2000년 이 법이 8차 개정될 때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공인중개사법 22조를 통해서 또 추가 도입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은 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했고, 만일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게 될 법정 서식을 하나 정해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중개계약서가 2장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것과 전속중개계약서, 2개의 중개계약서 서식이 앞뒷면, 양면 인쇄된 서식으로 각각 한 장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법정 서식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요. 전속중개계약서는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안 했으면 모를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3년은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일반 중개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률적 근거인 22조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이지, 그러한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으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의무 이행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해서 교부한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서와 같은 별도 보존 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지금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전속중개계약서와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인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기초 개념들을 잡아보셨고요. 이제 5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를 통해서 우리가 6가지의 용어의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용어 중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함은 어쩌고 저쩌고 함을 말한다. 이런 용어의 정의가 없잖아요.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용어의 정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 과정에서 삭제를 했지만 개념을 이해할 때는 구법상의 그 용어의 정의 그대로 동원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관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정보 교환 체계의 구체적인 수단은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도 하는 중개 대상물 정보 교류 교환 체계, 인터넷 사이트, 그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용어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는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이 말은 그래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이 말은 기초과정에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지들끼리만 그 뜻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자여야만 접속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인자만이 접속해 들어와 공개된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정보교환 프로그램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사이트를요, 설치하여서 운영을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자를 이 공인중개사법 1포로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정보 교환 체계를 설치 운영하는 자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거래정보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라고 했어요.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회원 자격은 누구에게만 부여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근데 그런 사이트를 설치 운영하는 자, 사이트 운영자를 일컬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누구에게 뭘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 가서 자세하게 펼쳐볼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나.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입 이용 신청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 배분되어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전문 인력으로서 정보처리 기사와 공인중개사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의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지정의 요건이 적합하면 지정 처분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 처분을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떻게 이제 정보망을 운영해 갈 것인지 이른바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월 이내 3달 안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운영 규정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승인받은 운영 규정대로 정보망 운영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운영의 지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그다음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준수할 의무가 무엇이고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를 향해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등도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펼쳐보면서 공부하시게 될 것인데 기본 과정 들어가기 전 지금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개념 이해가 중요하니까 이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여 중개를 완성시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요,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도입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입법자가 보니까 이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능상 장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망은 본질적으로는 공동중개 활성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거죠. 자,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도식화해 보죠. 어떤 하나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날 A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망에 접속해서 정보망에다가 특정한 일동의 건물을 매물로 등록을 했습니다. 매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A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가 특정한 일동 건물을 매물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A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이 어떠한 의뢰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의뢰인이겠어요? 건물 매도 의뢰인일 겁니다. 매도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 매도 의뢰인이 팔아달라는 집의 정보를 공개했겠죠. 혹시 매도 의뢰인이 직접 정보망에 접속해서 물건 공개 못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인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가 일정한 조건이나 가격에 맞추어 일정한 매물 정보를 검색을 하더라.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비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가격에 맞는 매물이 혹시 저 정보망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 공개로 떠 있지 않을까 싶어 들어와 검색해 보는 것이겠죠. 근데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와 매물 정보 검색을 하다가 보니 마침 A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공개한 이 매물이 자기와 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이 요구하던 조건이나 가격에 맞더라. 그러면 비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그래서 A, B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이 매도인과 저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한 건의 중개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개 완성의 결과를 보면 A, B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협력적 중개로 인해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죠. 하나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두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중개를 공동중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 중개는
단독 중개도 인정되고 공동 중개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독 중개보다는 공동 중개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러나 아무나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거래 질서 문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정을 받은 자를 일컬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지정의 요건, 지정의 절차, 또 지정 처분 후의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 등등의 요건과 절차를 이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보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정보망은 무엇 때문에 입법자가 이 법에 도입을 했는지 꼭 개념 정도 기초과정에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 관련된 기초이론 정리까지 마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본격적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